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예,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광고부터 들으실까요?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달달하고 건강하고 맛 좋은 걸 찾거든. 쌀로 만든 비락식혜가 딱이라고 전해라. 팔도 비락식혜, 단호박 식혜도 있다고 전해라. 쑥, 우리 아파트 하나 장만할까? 정수 오빠, 요새 누가 아파트 사? 아파텔 사지. 전용률부터 남다른 투룸 3베이 아파텔 도봉 21스트. 우와, 이게 오피스텔이야, 아파트야. 아파텔이라고, 요 남자야. 모델하우스는 수락산역. 문의전화 1522-0055. 주식회사 대명 21. 1644 1644 대리운전 1644 퀵서비스 꽃배달도 1644 1644 불러보자 대리운전 퀵서비스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1644 대리운전 퀵서비스 꽃배달 불러보자 1644 1644 페이스 노루코 면도기 노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어머니,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하나요? 재심 신청이 기각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트위터를 통해서 한 얘기입니다. 아마도 이번 공천에서 탈락한 모든 이들의 심정은 아마 이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란 게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냉혹한 게임이라는 걸 감안하면 아마 가장 어려울 때 생각나는 존재, 어머니라는 말이 자동적으로 나올 겁니다. 어쨌든 총선의 계절에서는 누군가 뜨면 누군가는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진리일 겁니다. 답답하다.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눈뜬 사람 하나가 모든 진실을 말해준다는 말이 있다. 천정배 대표가 수도권 연대 주장을 접고 당무에 복귀한 데 대해서 국민의당 김한길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천정배 의원이 당무에 복귀한 일은 잘한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런 당무 복귀는 스스로의 의지의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결국 다른 선택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연대 논란이 남긴 것이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연대 논란 때문에 오히려 여론의 관심이 공천에 몰리지 못해서 제3당으로서의 위치만 약화된 건 아닌지, 그래서 연대 논란의 후유증은 결국 양당 체제를 오히려 공고화시키는 데 기여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구 관리를 못해서 지역구 포기한 사람이 누구를 관리하고 심사합니까? 독선과 편견에 의해 좌우된 이 공천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 공천에서 컷오프된 삼선 주호영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 얘기입니다. 결국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이런 생각을 공천 탈락자 대부분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무소속 돌풍이일 것이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와 같이 높은 물갈이 비율을 보이는 나라에서는 이번 공천 정도의 물갈이 비율은 늘상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유달리 이번에 무소속 돌풍이 불 거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구글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또 이겼어요. 그죠?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저도 어제 이걸 가지고 좀 특집 방송을 했는데 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주식 투자 열풍이 지금 불고 있다. 근데 뭐 있기는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7, 8년 전 로봇 투자 자문사, 그러니까 로보 어드바이저 사업이 시작돼서 정책 단계에 이른 미국에 비하면 걸음마에 불과하지만 국내 증권사들도 이제 때를 만났다는 거죠. 특히 기존의 그 시스템 트레이딩이 이제 투자자가 특정 조건을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컴퓨터가 매매 여부를 결정해주는 트레이딩 매매가 있었다면 최근에는 투자자의 특성을 분석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투자 자문을 하는 이 로보 어드바이저가 본격화된다는 겁니다. 투자도 이제 인공지능 시대라는 거죠. 핀테크 업체들이 주도해서 최적의 가격으로 매매한 인공지능 그 주문 시스템이 선을 보이기도 했고요. 다만 이제 투자자가 포트폴리오 변경을 원치 않을 때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완전 자동이 할 수 있는데 반자동으로 개인에게 변경을 통보한 뒤 투자자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체결이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NH투자증권에 있는 삼성증권, 대우증권 등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외국에 비하면 여전히 걸음마 단계지만 속속 이 로보 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자산관리 서비스 도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심이 가는 게 이 로보 어드바이저가 애널리스트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이견은 많아요. 그러니까 상상 이상의 방대한 정보를 소화하고 분석해내면서 학습 능력과 속도 측면에서는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를 뛰어넘는다. 감정이나 욕심에 휘말리지 않는다.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그 금융시장이 이제 불안한 상황에서 통계적 기법에 따른 주식 투자에는 능하지만 미래 성장성이나 기업에 대한 내부자 정보, 뭐 평가, 통찰력 이건 부족하다는 거죠. 로보 어드바이저가 술 한잔 할 수는 없을 테니까. 예? 그렇죠. 이 정보를 얻기는 좀 한계가 있겠죠. 이 로보 어드바이저 걸음마 단계 지나고 나면 또 다른 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투자할 때요. 사람은 욕심도 생기고 아니면 분해서 내가 이거 반드시 한번 회복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도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게 좀 잘못되는 수가 많다거든요. 근데 로보 어드바이저는 뭐 그렇지 않을 테니까 그런 점에서 강점이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 문화 수준이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솔직히 이거 놀랍다고 생각하세요? 전 놀랍지 않은데. 그 외국계 기업을 많이 보셨으니까 놀랍지 않으신 거고 이게 이제 그 기업경영 컨설팅 업체 맥킨지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9개월 동안 우리나라 100기업 100개 그리고 임직원 4만 명 대상을 조사했는데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이다. 리더십, 시스템, 역량, 외부 지향성, 기업 문화에 중요한 4개 영역에서 모두 건강도가 취약하다. 그리고 책임 소재, 동기부여, 이 직장인들을 옥죄는 항목에서만 우수 평가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조직 생산성이 강압과 명령을 통해서 유지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이 조직 건강도가 글로벌 기업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기업 문화도 열악하고 경영진과 직원 사이의 시각도 뚜렷하다고 하네요. 가장 인상적인 표현은요. 상명하복식 그 조직 소통 방식인데요. 한국 기업의 임원실은 마치 엄숙한 장례식장 같다. 임원 앞에서 정자세로 서서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리더 업무 지시에 예 혹은 아니요 대답 못해 고개만 그냥 끄덕인다. 이게 이제 외국 직원의 고백인데요.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뭐 선진화는 뭐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기업의 CEO들의 어떤 그 마인드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정 과정도 이렇게 되면 굉장히 더딜 수밖에 없고. 자, 그리고 시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이팔이요. 예? 네. 이 조이팔이 아직도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이것 말들이 많은데 네. 어쨌든 조이팔의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이 조이팔의 아들에게 징역 3년이 구형이 됐어요. 예, 아들이 31살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2010년 2월께 중국에서 숨어 지내는 조이팔을 만났습니다. 예. 만나서 12억 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받았는데 예. 그걸 숨겼죠. 근데 함께 기소된 그 지인 김모 씨, 손모 씨는 징역 6년과 징역 1년을 구형받았는데요. 예. 이게 이제 중국 현지 은행 계좌를 빌려주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죠. 그래서 일단 또 이제 징역 6년이 구형된 김 씨는 마타 관리하던 조이팔 범죄 수익금을 또 일부를 또 빼돌리는 횡령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대의 유사 사기범 조이팔이라는데 예. 살아있는 죽어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7일 대구법원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자, 스포츠 소식 알아보죠.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프로야구 시범 경기에서 주목받은 경기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예. 바로 고척 스카이돔에서 이 시범 경기 열렸죠. 근데 예. 이게 적응이 필요한 모양이에요. 공 색깔하고 천장 색깔하고 비슷하다며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 얘기, 공 색깔하고 이 천정 색깔하고 비슷해서 공이 잘 안 보인다. 이 얘기가 일찌감치 나왔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시범 경기 첫 경기가 열리게 되니까 이 선수들도 이제 긴장을 하고서 이 동구장 적응에 신경을 곤두세웠는데 역시 이 외야 타고 쫓아가는 데는 선수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실책이 속출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 이 타구가 순간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예. 이런 착시 현상이 발생한다고 그러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의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란 하늘에서 이 흰색 공이 날아가기 때문에 이 외야수들이 타구를 뭐 웬만하면 시야에서 놓치질 않거든요. 네. 근데 이 고척 스카이돔이 천정이 회색천이고요. 철제 구조물로 돼 있어가지고 타구를 순간적으로 놓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야수들 같은 경우에는 내야에서는 타구를 쫓아갈 때 끝까지 보면서 쫓아가거든요. 예. 근데 외야 같은 경우에는 수비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이 타자가 공을 치는 순간 공이 날아가는 것을 한번 보고서 공이 어느 정도에 떨어지겠다 이거 짐작을 하고서 전력 질주를 해 나갑니다. 예. 그리고 난 뒤에 다시 공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스카이돔에서는 다시 공을 보면은 잠시 공이 어디 갔나 안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제 이 넥센하고 SK 외야수들이 예. 2회와 5회, 6회에 이 공이 떨어지는 낙구 지점을 잘못 판단해서 실수를 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자, 이런 거 보면은 이 스카이돔은 넥센의 홈구장인데 넥센은 좀 어느 정도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넥센은 이 스카이돔에서 72번 홈 경기를 치르고요. 나머지 팀들은 팀당 8번씩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어 있거든요. 넥센 선수들이 좀 더 빨리 적응하게 되면은 이 동구장 변수가 어느 정도의 승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요, 제가 예. 궁금한 게 야구공에는 이 빨간 색깔 뭐 이런 거 칠하면은 그 법 규정이 걸려요? 예, 현재는 야구공이 이제 공인구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공의 그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칠할 수는 없습니다. 색깔 칠할 수가 없어요? 예. 그 색깔 칠하면 이쁘고 보기도 좋고 그럴 텐데. 예. 예, 논의해서 바꿀 수는 있겠죠. 자, 그리고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에서 이대호 선수가 2루타 터뜨리면서 아주 활약이 대단했던 모양이죠? 예, 이 시애틀의 이대호 선수가 이 LA 에인절스와의 시범 경기에서 5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했거든요. 예. 1회 첫 타석에서 1타점 적시타를 터뜨렸고요. 4회에는 우중간 2루타를 터뜨렸습니다. 예. 이 이대호 선수가 오늘 안타 2개 추가하면서 현재 20타수 6안타로 타율 3할을 기록 중에 있고요. 이 반면에 볼티모어 김현수 선수 오늘 새벽에 이 토론토 블루제이스전에서 6번 지명타자로 출전했는데 예. 2타수 무안타입니다. 예. 삼진 2개, 몸에 맞는 공 하나, 볼넷 1개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축구에서는 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있었죠. 예. 전북 현대 조선두죠 지금.
예, 이 전북 현대가 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3차전에서 예. 이 베트남의 빈지영을 2대0으로 이겼습니다. 2조 선두로 올라섰는데 예. 이동국 선수가 이 후반 추가골을 넣으면서 챔피언스리그에서만 3경기 연속골이자 통산 30골을 기록했고요. 예. 이 수원 삼성도 호주 원정 경기에서 이 멜버른 빅토리를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기록하게 되면서 득점 없이 비겼는데 승점 1점을 추가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자 펜싱의 맏언니죠. 남현희 선수. 예. 참 대단해요. 리우 올림픽 티켓을 확보했는데 이게 벌써 4번째 올림픽 참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4번째 올림픽 참가인데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 꾸준한 자기 관리가 있어야 그게 훌륭한 거죠. 예. 이 남현희 선수가 올해 35살인데 2004년 아테네 올림픽부터 4회 연속 올림픽 출전이고요. 이 국제 펜싱 연맹 쿠바에서 열렸던 아바나 플레레 그랑프리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면서 이 리우 올림픽 출전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 남현희 선수가 이 결혼과 출산, 육아 등을 겪으면서 그래도 이 펜싱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엄마 검객이거든요. 예. 올림픽 4회 출전도 대단한데 올림픽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는 전부 다 메달을 목표로 한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당당하게 포부를 밝히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요. 이 자기 관리하고 꾸준함, 예? 이거는 성실함이 없으면은 가능하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제가 우리 과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것도 이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큰 자산은 성실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아주 훌륭한 선수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학교를 향해 누아는 패자를 밟는다. 가난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힘차게. 후원이 끝나도 마을 스스로 아이를 돌보게 만드는 월드비전 자립마을 프로젝트. 진정한 후원은 후원이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진정한 후원을 생각합니다. 월드비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섬진강 시인 김용택입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잘 때 빼고는 늘 섬진강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섬진강은 제 몸과 같습니다. 그런 섬진강에 물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42년 만의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기 때문인데요. 가정에서 10% 정도 물을 절약하면 1년에 팔당댐 2개 정도의 물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3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한두 번 하는 물 전략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아껴 쓸 수 있는 습관을 길러오는 건 어떨까요? 물 재이용은 더 가까이, 물 낭비는 저 멀리. 물을 아껴 쓰는 습관을 기르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부터 들으시죠. 쑥? 우리 아파트 하나 장만할까? 정수 오빠, 요새 누가 아파트 사? 아파텔 사지. 전용률부터 남다른 투룸 3베이 아파텔 도봉 21퍼스트. 우와, 이게 오피스텔이야 아파트야. 아파텔이라고 요 남자야. 모델하우스는 수락산역. 문의전화 1522-0055. 주식회사 대명 21. 해발 680m를 흐르듯 내 몸에 흐르는 물. 평창에 청정림을 만들듯 내 몸을 만드는 물. 그래서 맑고 깨끗하게 연아와 함께 마셔요. 내 몸이 되는 강원 평창수.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3년마다 타퍼 교체,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위생관리는 기본.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 에이스 고객 지성. 침대를 말하다. 신혼 가구 좋으면 집들이 때 잠깐 뿌듯하겠지. 근데 침대 좋아봐. 아침마다 몸이 뿌듯할걸?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사장님, 우리도 모바일 전자결제되면 좋겠어요. 회사 메일, 기업 SNS도요. 아휴, 그걸 다 하려면 돈 많이 들 텐데. 걱정 마세요. 중소기업용 업무 포털 비즈메카 이지가 있잖아요. 결제, 인사, 회계 등 18가지 핵심 솔루션이 무료. 홈페이지에서 무료 용량을 확인하세요. 비즈메카 이지 KT. 15회 복합연비 기준 22.4km의 국내 최고 연비.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은 기본. 스스로 드라이빙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기술까지. 머신에서 드라이빙 디바이스로. 첫 번째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탄생. 현대자동차. 안녕하세요, 이규호입니다. 미니 스마일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 월 28만 3천 원이면 미니 컨트리맨을 다시 할게요. 잘못 읽었네요. 네? 맞다고요? 월 28만 3천 원에 36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한정 판매요? 몇 대 남았나요? 미니 쿠파디 컨트리맨 올포 상납금 30% 기준, 연체이자율 19%, 중도이자 수수료 2%, 3월 한 달 기준 홈페이지 참조. 8시 31분 13초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출근길 거의 마무리될 수 있는 시간이죠.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숙 캐스터. 네, 고속도로도 자동차 전용도로도 교통량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개항에서 송내까지 7km 구간 정체고요. 조남 분기점에서 수암터널, 또 하기 분기점에서 청계터널 구간으로 밀립니다.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안양터널에서 수리터널까지, 또 장수에서 송내, 개항에서 김포 요금소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진입하는 데는 양재에서 서초 구간, 다시 반포에서 한남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나란히 가는 분당 순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복정교차로에서 탄천 1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 이용해서 도심 진입하는 성수대교 쪽으로는 정체 속도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수락 고가차도에서 성동교까지 이동하는 데 45분 소요됩니다. 신유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유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어제 여러분들 관심 많았죠. 이 인류의 대표라고 불리는 이세돌 구단, 그리고 인공지능 알파고의 이 마지막 대결이요. 근데 아쉽게도 알파고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만, 하지만 이세돌 구단 어제도 잘 싸웠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도전할 수 있다라는 인간만이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을 잘 보여줬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 대결로 인공지능, 우리가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얘기를 하죠. 이 AI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상상 이상으로 진보한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미래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은 그 무섭게 진화하고 있는 인공지능 AI가 우리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카이스트의 김진영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김진영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바둑 좋아하세요? 우리 김 교수님도? 뭐, 잘 두질 못하지만 조금. 그냥. 그게 무서운 말이에요. 잘 두시는 거군요. 왜, 술 잘하세요? 뭐 잘하지 못하지만 조금, 술 먹는 거 못 막, 네. 소주 3병도 잡수시고 이런 분도 있는데, 자, 4승 1패를, 결국 알파고가 4승 1패라는 결과를 얻어냈는데, 예측하셨습니까? 글쎄요, 뭐, 잘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기면 다 이기고 그럴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한 번은 또, 이겼더라고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놀란 게 뭐냐 하면, 이 알파고라는 AI, 이 인공지능이, 네. 학습을 한다는데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 자기 스스로, 예? 네.
이게 또 그러니까 굉장히 발달한 모양이에요 지금. 말을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예. 학습하는 건 맞습니다. 예. 근데 스스로 학습은 아니에요. 아. 학습해라 그러면 하는 거지 스스로 학습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 간단한 것 같지만 큰 차이죠. 아, 그 누가 학습하라 주인이 학습해라 그러면. 그렇죠. 학습해라 그러면 학습하는 거지 스스로 학습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의지가 그죠? 없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지금 언론들이 자꾸 이제 그 과학하고 그 공상과학 영어하고 예. 그냥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쭉 가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하는 거는 이번에 알파고는 잘 만든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잘 만들었네 이렇게 감탄하는 게 맞는 자세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 중에 학습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보를 보고 예. 어떻게 하면 좋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학습을 하죠.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방법이 지난 한 70년 동안 인공지능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속 연구를 해서 뭐 통계학 하시는 분들이 연구한 결과 이런 거 다 모아서 통계적 처리하고 그래서 그중에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겠구나라는 수학적으로 최적화를 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다 뭉쳐진 것이 학습 방법론입니다. 교수님, 근데 지금 70년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렇죠. 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70년이나 연구를 했어요? 네,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으로 연구가 된 게 한 70년 됐습니다. 컴퓨터 만든 그 이유 자체가 우리 생각을 컴퓨터에다 옮겨서 컴퓨터가 대신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컴퓨터가 만들어지면서 인공지능의 역사가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야, 그거 참 대단해요. 예. 아니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 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이 인공지능이 이렇게 쫙 되는 거는 예를 들면 사례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옛날에 인공지능 세탁기라는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물방울 세탁기 기억이 나는데 그 인공지능 세탁기 나오기 전에는 이들이 다 가서 시간 맞춰서 이렇게 버튼을 눌러야 됐는데 인공지능 세탁기는 그걸 알아서 그다음에 물이 빨래가 들어오면은 좀 더 오래 흔들고 그리고 물 빼고 말리고 그러는 걸 자동으로 했거든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요즘에 주차장 들어가려면 번쩍하고 이제 그 자동차 번호를 인식해서 그 차단기 올라가는 거야. 그런 것도 다 그 인공지능의 결과이고요. 지금 뭐 우리나라 우체국에서 지금 편지 같은 거 주소를 자동으로 다 읽어가지고 그 어떤 순서로 우체부가 갖고 나가는 게 합리적이다 해서 그걸 다 그 순서대로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공지능이 이제 지난 70년 동안 연구된 것들이 일상생활에 들어오는데 이제 일반인들은 뭐 쫙 조그만 혁신이니까 별로 크게 놀라지 않고 계시다가 이번에 이제 그 바둑은 사람만 하는 거라고 사람이 잘하는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깨지니까 많은 충격들을 받으신 것 같은데 인공지능은 그 의사결정을 해주는 시스템이고요. 아주 합리적 판단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니 그리고 왜 교수님 그 자율주행 자동차인가요? 제절로 가는 차도 있잖아요. 그것도 상용화가 뭐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원래 구글에서는 뭐 처음에 그 연구를 시작할 때 2017년에 상용화를 하겠다 그런 목표를 했는데 뭐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는데 그거는 또 그 뭐 윤리적인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사람의 그 법규 같은 거 그다음에 그것이 갖고 오는 여러 가지 또 사람하고 도로상에 그 자동차만 다니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하고 같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합리적으로 행동을 잘 안 하죠. 이기적으로도 행동하기도 하고 분노의 질주도 하고 보복 운전도 하고 인공지능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인공지능 자동차와 비합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운전하는 자동차랑 같은 길을 이용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법규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할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는 문제. 아니 저는 제가 아주 나이 먹기 전에 이게 상용화가 좀 돼야지. 자동차도 기사도 형편은 안 되니까 제절로 해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는 직업 얘기를 할 때요. 네. 가장 먼저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것도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방송 들으시면 섭섭해 하실 텐데 의사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의사는 이제 지식을 만드는 의사가 있고 그 만들어진 지식을 가지고 그냥 그 실천하는 실행하는 진료하는 이런 의사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질 수 있는데 단순한 진료 같은 거는 이제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지금 없어지는 직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충격적으로 많고 그런데 지금 자꾸 논의를 없어지는 거 일자리가 없어진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을 조금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그 인공지능에 대한 사랑을 더 하실 것 같아요. 40시간 일할 필요가 없죠. 20시간만 일해도 40시간만큼 생산성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월급 조금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생산성은 이제 극대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창출하는 부를, 그 풍요로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제도만 만들면은 아주 낙원이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하는데 이제 조그만 시간 일하고 지금 40시간 일하는 것도 너무 많이 일하는 거 아닙니까? 한 20시간 일하고 20시간은 기계시키고 거기서 얻어지는 풍요를 같이 나누고 인간은 인간답게 사는데 시간을 더 쓰고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아주 어려운 문제 같은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두뇌를 쓰고 기계를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일자리 줄어드는 것만 강조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많은 시간 누릴 수 있고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거는 진짜 좋겠죠. 근데 이제 월급 조금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리고 생산성이 많이 올라가서 생산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월급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거를 같이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농업이 극히 일부 사람이 농사를 짓지만 전 세계 인류가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생산이 되거든요. 우리 인류가 지구상에 나타난 이후 계속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했는데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일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는 없죠. 생존하기 위한 거는 근본적인 건 기계들이 생산해 주니까 사람은 그거를 풍요롭게 쓰시면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영화 보면은 터미네이터라든지 그리고 예를 들면 AI라는 영화도 물론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스탠리 큐브릭의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이라는 영화도 있고요. 이런 영화 보면은 결국 인공지능에 의해서 사람이 좌우가 되고 지배를 하게 되고 이거 가능하다고 보세요? 지금 인공지능은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계산을 빨리 하고 많은 정보를 모아서 지식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의사결정해주는 시스템인데요. 거기서 감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의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건 소설의 영역이고요. 그건 과학기술의 영역이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글쎄, 저는 그런 걸 못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들지 못한다는 걸 증명을 못했기 때문에 언젠가 가능하겠다 얘기하면은 반박할 수가 없는데, 차라리 아마 그런 거는 인공생명? 이런 거 만드는 게 더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인공지능은 합리적 판단을 하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아까 말한 인공지능 세탁기는 세계에서 제일 처음 만들었고요. 지금 전자회사들에서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자연어로, 말로, 어디 있는 음식점을 소개해 주세요. 어느 뭐 잘하는 집이 어디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해를 해서, 그게 적당한 음식점을 찾아서 얘기해 주고 그런다든가. 그 다음에 셀카 찍을 때, 이렇게 팔을 쭉 뻗어가지고, 이렇게, 버튼을 얼굴 인식할 때. 힘드니까. 손을 잼잼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알아서 사진을 딱 찍어준다든가 이런 식의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알파고에서 사용한 딥러닝이라는 그런 알고리즘을 우리 기업들에서도 다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기술이 얼마나 우리가 뒤졌냐 앞섰냐 얘기하는데 이 소프트웨어 기술은 대부분 다 공개되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과학자들이나 엔지니어들이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기술이거든요. 그 연장이거든요. 예. 근데 왜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글쎄 목수가 연장을 쓸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이 목수는 그 개집이나 뭐 새집이나 정도 조그만 것밖에 할 기회가 없었고 뭐 외국에서는 뭐 3층짜리 5층짜리 집을 짓고 그러니까 너는 왜 큰 집을 못 짓냐 그러는데 예. 뭐 지라 그래야 짓죠 누가.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고 그런 그 어떤 그 요구사항 같은 것들이 좀 사회에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게 큰 게 나오질 않았었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카이스트의 김진영 교수였습니다.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인 뉴스. 예, 요새 정치의 계절이죠. 그래서 뭐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할 것 없이 지금 공천으로 시끌시끌하고 이 공천 갈등의 중심에는 항상 친박, 비박, 친노, 비노 이 뭐죠? 연대파, 비연대파 뭐 해가지고 아주 계파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히스토리인 뉴스 시간에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자리 잡고 있는 이 계파, 과거엔 어땠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말이에요. 옛날에도 친박, 비박, 친노, 비노, 이렇게 연대파, 반연대파 이런 거 있었죠? 사람 모이면 계파는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모이면 서로 이해관계나 혹은 생각에 따라서 나눌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특히나 조금 이제 지금하고 바로 비교를 하면 안 되는데요. 네. 이제 근대 국가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치가 정당 정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당으로 갈리고 또 정당 내부에도 입장이 다른 것들이 분포하고 하는 것이 이제 당연한 건데 중세 사회도 그랬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네. 중세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조숙하다고 그러는데 중세적 중앙 집권화가 된 나라에서는 반드시 이런 이제 파벌 또는 계파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파가 나뉘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렇지 않은 나라들에는 이제 정부 내에서 그러니까 중앙에서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 아예 봉건 영주들로 나눠가지고 수십 개 수백 개씩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하는 현상이 나타났죠. 예. 그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하여간 계파 있는 거는 어느 나라든 계파는 다 있으니까요, 사실. 근데 옛날엔 이걸 당파라고 그랬던 모양이죠. 계파가 당파예요? 좀 다르지 않나요? 다르죠. 다르죠. 근데 이 당파라고 하는 말을 만든 건 일본인들이 만들었죠. 일본 사람들이. 일본인들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한국을 식민지화한 다음에 이른바 식민사학이라는 체계를 세울 때에 한국의 역사의 부정적인 측면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대표적인 것들을 놓고 보자면 하나가 정체성론. 한국 사회는 일본처럼 이제 근대화로 이제 자주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노예 사회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정체성론. 두 번째가 이제 동조동근론 또는 일선 동조론이라고 해서 조선과 일본은 본래 같은 뿌리를 가진 역사인데 일본이 선진화한 반면 조선은 낙후됐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바로 이 당파성 이론이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한반도이라고 하는 지정학적 특성상 대륙 세력과 해영 세력의 사이에 끼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대륙 세력을 지지하는 파와 해양 세력에 붙으려는 파와 얘들 사이에 당파 싸움이 끊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본래 이제 이 파당에 대해서는 이미 공자 시대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동양 정치에서는 춘추 시대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공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군자는 의리를 중심으로 뭉치고 의리를 위해 뭉치고 소인은 이익을 위해 모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게 송나라 때 구양수라는 사람이 이거를 구분을 해서 군자 의리를 중심으로 뭉치는 군자의 모임을 붕이라 하고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드는 소인의 무리를 당이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붕과 당을 나누었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붕이고 너네는 당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들은 계속 있어 왔는데 이거를 붕당 정치라고 이제 배우기 시작한 것은 이제 90년대 들어와서 일이고요. 그 전까지 전부 당파 싸움으로 이제 설명을 했었죠. 근데 동인, 서인 이렇게 나누고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정당이
다른 정당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그죠? 봐야죠. 예. 그러니까 그때의 정당 정치로 바라봐야 되는 거지. 이게 뭐 이때 뭐 개파와 파벌로 나뉘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구분하기가 참 묘하게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정파가 나뉘는 과정에서 정당 정치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중세적 정당 정치에 가깝다. 정당 정치의 원형으로서 사실은 조선시대 이른바 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이 당대 세계사에서 놓고 보자면 대단히 선진적인 정치 시스템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권 교체가 가능했고 내부 토론이 가능했고 정당성을 둘러싼 이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있었으니까. 근데 모든 것이 이제 이른바 이게 형성되는 것이 한편으로는 학연을 같이 함에 따른 이제 뭐랄까요 정치 이념이나 정치 사상의 동질성 이런 것들이. 뭐 학연은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었군요. 아유, 그거 진짜 뿌리가 그거 없어져야 되는데.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이제 그야말로 비상식적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야말로 비이성적인 연줄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정치 이념이나 사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동질성이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나 있고요. 뭐 거기다 혈연이라든가 또는 단순하게 시류에 따르는 사람들이 다 끼어들기 때문에 이게 붕당이 이제 동인서인 아니거나 이런 붕당이 갈릴 때도 이게 반드시 긍정적이만 한 항상 뭐 동전의 양면이 있으니까요. 긍정적이기만 한 그런 이제 현상을 빚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동인 서인 이때도 예를 들면 리더의 리더의 어떤 그 특성에 의해서 그죠? 그런 것도 영향을 좀 미쳤을 것 같은데. 리더가 어떤 경과를 통해서 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침묵만 하는 리더가 있고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한 리더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리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지도자 리더라고 했을 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숱한 단련과 시련과 그들 내부에서의 경쟁을 거쳐야 리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론적으로 그렇죠. 또 실질적으로도 이게 뭐 예를 들어 조선시대 서인, 동인 이렇게 각 리더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뭐 간혹 있었는데요. 이게 무슨 막 왕이 찍어서 리더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당파 내에서 중망이라고 해서 신망을 두루 얻어야 되고요. 아하. 그런 게 있어야 이제 그 사람을 리더로 추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제 리더의 성향이 물론 영향을 미치지만 이게 무슨 뭐 쥐떼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유교 국가에서는 그런 신망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별 하자가 없고 학문적으로 이제 남을 이제 앞설 수 있고. 그리고 도덕 인품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거느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리더가 되기 때문에 리더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다른다고 하다면 리더는 대체로 이제 봐서 이렇게 크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흠이 적은 사람들이 리더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밑에 사람들이 이제 리더가 그러면서도 좀 허술하다는 거라 그러면 이제 리더를 좀 무시하거나 그 뜻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것들이 나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가 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합리성이 작동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예를 들면 그렇게 우리가 붕당이든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이게 파벌이 좀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 파벌을 완전히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예를 들면 감옥에 아예 보내든지 뭐 이런 것들. 그게 이제 그 조선 초중기 중기 이후에 이제 붕당이 생기고 조선 후기와 조선 중기의 이제 정치 상황이 많이 달라진 점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초에 동서분당이 되고 그 동인이 다시 남북으로 나뉘게 되는데 광해군 때가 되면 북인 전제 정권이 됩니다. 그리고 북인이라는 사람들이 정치 이념적으로는 좀 도덕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대단히 실리적인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현실적인. 현실주의적인 거죠. 그런데 그렇죠. 이게 유교의 기본 이념을 거스린다고 해서 서인과 남인이 연합을 해서 일으킨 것이 인조반정입니다. 그래서 인조반정 후에는 서남인 연립정권 체제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서인이 주도하면서 남인이 거기를 뒷받침하는 이제 협력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균열을 이루면서 깨지게 되는 것이 이제 숙종 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서인이 남인을 죽이고 남인이 또 서인을 죽이고 하는 일들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영정전연간 이후로는 사실은 이제 노론 일당 독재 체제가 되는 거죠. 노론 일당 독재 체제가 되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정권 내부에서의 견제, 균형, 토론, 소통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리게 되니까 이제 망국의 길로 치닫는 거죠. 중세 사회도 일당 독재가 되면 이제 한 당 계속 집권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견제와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방종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고인물은 반드시 썩는다 이런 것이 이제 격언이 됐던 것이 조선 시대에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예, 어쨌든 그때 말씀 들어보니까 그때는 나이 진짜 죽였네요. 그러면 그거는 오늘날의 정당 정치하고 너무나 다르죠. 그게 이제 그 숙종년간의 이른바 장희빈 사건이라든가 예론이라든가 예속 논쟁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데 죽인 주체는 정당이 상대방을 죽인 건 아니죠. 왕이 죽인 거죠. 물론 이론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죽고 사는 문제로까지 이제 치열하게 다툼이 벌어지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조선 후기 사회에서도 나름대로 반성들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뭐 인조반정 이후로는 그래도 서인과 남인이 뭐 좀 서인이 주도권을 쥐고 있긴 했지만 서로 이제 정권을 나누면서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없애보려고 애를 썼던 것이 영조 정조의 탕평 아니었습니까? 이게 이제 한번 당론이 정해지면 이 당론을 반드시 따라야지 된다. 이게 무슨 사람이냐 개미떼지 이게 이제 정조 영조의 생각이었어요. 아무리 지 당론이 있다 하더라도 옳지 않으면은 거기에다가 옳지 않다고 소리를 할 수 있어야 이게 이제 선비가 사는 것이고 나라가 사는 것인데 당론을 정해놓고는 거기에 이제 전부 이렇게 때려 몰려들면서 이제 이리 때처럼 달려든다고 해서 아주 분노를 했었죠. 그걸 막아보려고 이제 탕평책을 했었던 것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죽고 사는 문제로 된 것에 대한 이제 해석은 이제 양반층이 늘어나면서 벼슬자리는 정해져 있는데 그걸 얻기가 어려워져서 더 극악스러워졌다는 것이 이제 당시의 해석이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지금이야 이 소위 말하는 문명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막 직접적인 어떤 생명의 위협을 가하고 이런 일은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정치 생명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뭐 옛날로 치면 옛날에는 이제 사실 우리가 그 역사를 하다 보면서 제일 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요. 목숨의 무게가 옛날과 지금이 달랐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옛날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훨씬 더 지금 사람들보다 가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은 뭐 예컨대 이제 일제강점기 직후에 막 자결하고 이런 사람 나오잖아요. 지금 그런 일 생기면 자결하는 사람 안 나올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님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수요일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